예, 지금 처음 초기라 여러분, 어떻게 그 경제학을 공부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계속 그런 질문들을 조그마한 의문이 있어도 자꾸 질문을 해주세요. 뭐, 노트 정리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하루에 몇 편씩 읽을 건가? 보면 지금 처음이라서, 여러분 진도를, 쳐지지 않을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저도 좀 익숙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진도가 확확 나가요. 이 확확 나가야 이 책을 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전부 다 100% 복습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경제학은 뒤쪽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앞부분 내용이 많아요. 뒤를 모르는데 내가 앞을 잘한다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막히는 게 많고 매번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70%면 70%, 50%면 50%, 그 전날 이해한 걸 이해하고 중요한 건 교과서를 이 진도를 밀려버리면 안 돼. 진도를 밀리면 안 되니까 너무 이게 완벽주의는 힘들어요. 이거는 반복의 효과가 굉장히 큰 학문이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내가 어느 부분을 막혔는데 이걸 하나 갖고 막 끙끙 알면서 2시간, 3시간씩 내가 이거 이겨버려야 되겠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뭐 하나를 잡고 있다는 것은 이걸 이길 수 있는 그 체력이 안 된 거야, 아직. 이거는 뒤에까지 공부하고 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을 할 텐데, 거기 효용함수 나왔어. 근데 효용함수 내가 그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는 데까지만 하고, 30분 내가 공부를 하고, 안 되면 넘기고 뒤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또 알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쳐. 이거는 인내력의 싸움이지. 그리고 시간을 뭐 다투지 않아, 지금. 분초 다투질 않아. 뭔가 내가 1시간에 뭐 이거 얼마 해야 되는데 막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얼마든지 공부를 했는지 체크할 거예요. 체크하는데 내가 못한 거를 엄청나게 하겠다고 계획 스케줄을 짜놓고 못한 거를 적지 말고 해낸 걸 적어.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엄청난 많은 양을 했어요, 공부니. 그런데 이게 자꾸 매일매일 못한 거 또 적고, 또 못한 거 적고, 오늘 이거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이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이면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게 느슨하게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뭐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고, 제풀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게 100m 달리기 아니고 마라톤이야. 1년에 세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얘기는 금방 온다 이렇게 말하죠.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야. 그래서 너무 지치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말고 먼저 경제학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만만치 않은 건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지도 알고 누구나 동의하는 건데 이게 하루에 내가 10개를 배우면 그 10개를 다 알아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려. 한 7개만 알면 돼요. 처음이면 한 5개만 알면 돼. 그래서 진도를 교과서 진도를 모르는 절이나 이런 부분은 넘기고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꼼꼼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보다가 나중에는 한 장씩 넘겨버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하나씩 할 거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의 소비자 선택 이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이제 이 편의 첫 페이지 그림도 있고 거기 4장, 5장, 6장, 7장 써져 있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소비자의 선호체계라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선호체계 땡땡하고 효용함수다고 적어놔. 효용함수.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무차별 곡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뭔지 알면 됩니다. 무차별 곡선이. 두 번째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있는데요. 최적 선택 땡땡하고 예산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 예산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 오른쪽 화살표하고 오른쪽 화살표 수요 함수의 도출.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 오른쪽 화살표 수요 함수의 도출. 쓰지는 마세요. 그 수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수요 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 효용 극대화의 솔루션 해를 뭐라고 한다고? 보통 수요라고 부른다고. 이제 수요 함수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와요. 수요 함수도. 효용 함수도 직접 효용 함수, 뭐 간접 효용 함수, 보통 수요 함수, 보상 수요 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함수라는 게 나와요. 이 고등학교 때 함수하기 싫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그 함수라는 것이 아주 이 경제학에서는 기본 토대예요. 기본 토대야. 그래서 하나씩 할 거고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도 돼요. 지금 다 한다니까. 빼놓지 않고 다 한다니까. 기본 강의에서는. 그래서 하나씩 따라오면 되고, 세 번째 그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과 확장은 4장, 5장만 잘 되면 6장이 이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4장, 5장이에요. 자, 그 4장, 5장을 좀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보면서 몇 군데 체크를 쭉 흐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4장 보니까 4.1, 4.2, 4.3이 뭐가 돼 있어요?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조금 넘어가서요. 뭘 지금 보시냐면 뒤에 5장 한번 넘겨보여요. 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이게 있는데 소비자의 최적 선택 그 예산 제약이 있고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예산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제가 아까 적어드렸죠. 예산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그리고 그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최적 선택 이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ICC 그리고 PCC 이렇게 PCC. ICC는 Income Consumption Curve예요. 소득 소비 곡선. 땡땡하고 소득 소비 곡선 ICC. 그 다음에 PCC는 Price Consumption Curve. 그래서 가격 소비 곡선이야. 가격 소비 곡선. 자,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교과서 하나씩 보기 전에 여기 4장, 5장의 큰 흐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적었어요. 소비자의 행동은 효용 극대화라 그랬어. 이걸 소비자의 최적화 그래요. 최적화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극대화, 극소화. 극대화, 극소화. 이걸 최적화라 그랬어. 근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뭘 극대화할까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효용 극대화. 그걸 이렇게 적었어. maximize, utility. 이 효용을 극대화한다. maximize. 이 효용은 뭘로부터 온다? 재화의 소비로부터 온다. X, Y 두 재화의 소비로부터 온다. X, Y. 중요한 것은 항상 XJ, YJ를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좋아. 뭐 이게 쓰레기, 공해 이런 거 아니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런 재화를 이제 비재화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재화라면 이건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좋아. 제약이 없다면 무한정 소비하면 되겠지. 근데 제약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제약이? 소득 제약인데 소득.
소득 가지고 뭐 써야 돼? PXX. X제 가격과 X제 소비량, X제 지출액. 그리고 PYY, Y제 가격과 Y제 소비량, Y제 지출액. 그래서 총 지출액이 소득 범위 내에요, 소득을 다 쓰는 거야. 요 이퀄은 소득을 다 쓰는 거예요, 소득 범위 내에서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예요. 왜 다 쓸까? 좀 저축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왜 다 써? 소비자의 행동 원리가 효용 극대화니까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야 나의 효용이 가장 커져. 그래서 예산 집합 내에서 소비해야 해? 안 해요.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선호체계 공리 중에 단조성이라고 이렇게 불러. 단조성. 소비자는 반드시 예산선상에서 소비를 하지 예산 집합 내에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 요 X, Y 여기다 항상 맥시마이즈 최적화식 밑에다 쓰는데요. 요걸 이제 효용 극대화를 소비자의 목적이라고 그래. 이걸 목적. 그래서 이걸 목적 함수라 그러고. 이 예산을 가지고 XY 두 제와 소비에 지출한다. 이것을 예산 제약 함수. 제약 함수. 요거를 뭐라 그래요? 지난번 했는데 무슨 변수? 선택 변수. 선택 변수. 이렇게 최적화식은 세 가지 구성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 함수, 제약 함수, 선택 변수.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이게 뭐 라그랑지 함수라는 게 있어. 처음 들은 사람은 잊어버리면 돼. 요 분리되어 있는 제약 함수를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걸 라그랑지 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 최적화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방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선호체계에 관한 이 효용함수예요. 이게 효용함수. 이게 효용함수야. 이 효용함수로부터 뭐가 도출이 되냐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도출돼요. 무차별 곡선을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불러요.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 뭐가 무차별할까요? 효용이 무차별해. 효용이 무차별해. 효용이 무차별한 궤적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 이 무차별 곡선은 효용함수가 여러 개니까 무차별 곡선도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우리가 어제 콥더글라스하고 레온티에프가 있다고 그랬어.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콥더글라스하고 레온티에프를 할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 표정들이 괜찮으면 뭐 준선형 이런 건 또 갈 수도 있는데 그 가면 이제 거의 하얘져. 그래서 콥더글라스하고 레온티에프 갈 거예요. 이 콥더글라스 레온티에프만 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어. 하루에 이것만 가지고도 3시간 동안 해도 됩니다. 자, 이 효용함수를 가지고 무차별성을 도출할 것이고 두 번째 요 제약함수요. 제약함수. 요 제약함수 가지고 이게 이제 4장 가면 예산제약이라고 따로 나와.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전체가 3장이야 이게. 이게 4장. 전체가 4장, 이게 전체가 이게 5장이에요. 최적 선택,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뭣도 모르고 그리라는 대로 그렸던 거예요. 이 초비사의 최적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항상 요 선택 변수가 x, y 이게 축으로 와. 선택 변수가 반드시 축으로 와요. 나중에 미니마이즈 해도 선택 변수가 항상 축으로 와. 그래서 이게 x, y 두 제와 축으로 오고 먼저 이 제약 함수를 약간 이제 배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 y로 한번 정리하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요거 넘어가니까요.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마이너스 뭘로 나눠? py로 나눠. 그래서 py분의 px, x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뭘로 나눠? py로 나눠. 요 py로. 뭘 나눴어요? m을 나눴어요. 이렇게. 요걸 예산선이라 그러는데요. 예산선. 요게 어느 축에다 둘 거냐면 이게 수직축이요. 수직축. 지금은 약간
소문자고 대문자를 여기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X축, Y축 여기 수직 여기는 수평축이야. 수직의 수평축 안에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PRPX가 기울기고 얘는 뭘 제로로 보내버렸을 때 요 X를 제로로 보내버렸을 때 Y 값이야. 이걸 보통 이제 절편값이라고 그래요. 절편. 자, 요게 어디 절편? 종축 절편이야. 종축. 종축. 요거는 횡축이고 요 종축 절편. 그러면 Y를 제로로 보내버리면 X축의 횡축 절편은 뭐가 될까요? 요 PY, PY는 다 사라질 거고 뭘로 정리하면? X로 정리하면 PX분의 M이 돼. 자, 여기가 뭐가 되고 PX분의 M이 되고요. 이거 하나씩 다 할 거예요. 그리고 Y축 절편은 뭐가 되고 PY분의 M이 되고 이렇게.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PY분의 PX인데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져 있어요. 이거 300원, 500원 이런 거 다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상수값이야, 상수값.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런 형태로 예산선이 결정이 돼 있어.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이게 서브젝트가 뭐라고? 뭐뭐에 종속되어서 뭐뭐에 제약을 받아서 이 말이에요. 서브젝트가. 그래서 이런 제약하에서 내가 효용을 극대화한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생기는데 보통 무차별 곡선이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 떨어지는 점이 효용 극대화 점이고 이 효용 극대화 점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해서 이퀄리브리엄. 그때 효용 수준을 유제로라 합시다. 이 점에서 효용 수준을 유제로야. 여기 소비량을 뭐라 할까요? 소비량을 X의 스타, Y의 스타. 자, 이제 선택 변수가 우리가 선택 변수라고 하고 왔는데요. 이 선택 변수가 나의 제약하에서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두 재화의 소비량이고 이 두 재화의 소비량이 저기 표시되어 있는 저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다는 스타 표시를 안 하는데 요게 저기에 표시된 저거야. XY. 이거를 효용 극대화의 해라고 말하고 미시경제학을 한마디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미시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엄청 많다 이러면서 미시경제학은 솔루션에 관한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해에 관한 학문, 해 찾기다 이거 모든 것이. 뭐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 뭐 해법 수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와, 그 책 오래가네. 정석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진짜. 이게 이제 그 해를 찾는다 그 해예요. 솔루션. 그래서 효용 극대화의 해를 찾는 거다. 이게 이제 보통 수요라고 이렇게 불러. 보통 수요. 이게 소비자의 최적화를 그래프로 그린 거야. 소비자의 최적화. 위에다 소비자의 최적화 그래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수식으로 써본 거고 이건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 이 소비자의 최적화에 써놔. 최적화. 보통 수요의 도출. 그래프로 도출한 거고 이제 나중에 부록에 보면 수학적 도출이 있습니다. 보통 수요의 도출. 자, 세 번째는 거기 가격과 소득의 변화. 아까 뭐라고 썼어? ICC, PCC 썼잖아요. 그거 어떤 개념인지 좀 봅시다. 이런 가격이 변화했을 때, 네 번째 소득이 변화했을 때 이런 평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깐 보면 여기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안쪽에다 예산선을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봐.
이 절편값은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쓰세요. 절편값은 내가 모르면 노트를 보고 계속 써. 절편값. 이거 뭐라고 써야 된다고? P y분의 m. 이건 뭐예요? px분의 m. 기울기는 py분의 px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py분의 px. 자, 최초의 선택점이 이런 점이에요. 최초의 선택점이. 이런 점을 이제 균형점이 보통 이제 2점 그러는데요. 뭐 2, 0, 2, 1, 2, 2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E, F, G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A, B, C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A, B, C 그냥 가자고요. A점이요. A점.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선택점이 A점이다. 이때 X제 소비량 얼마, Y제 소비량, 이제 소비량도 스타 표시를 하지 말고 변해갈 거니까 X제로, Y제로 이렇게. 요 절편값이 뭐라고? P, X분의 M. 여기는 뭐예요? P, Y분의 M. 자, 가격의 변화를 볼 텐데, 얘를, 자, 보세요. 얘를 X제 가격만 변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봅시다. PX, X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봐. X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여기 PX가 들어있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보세요. 요 기울기를 써놓읍시다. 요 기울기가 뭐야 이거? 마이너스 PY분의 PX. 요 기울기예요. 이게 기울기야. 자, X제 가격이 떨어지면 요 PY분의 PX는 요 PY분의 M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 절편값은 안 변할 거야. 그럼 뭐가 변해야 돼 이제? PX 여기 변해야지. PX가 떨어지면 이 전체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져. 그래서 바깥으로 갈 거야. PX가 떨어지면 여기에 바깥으로 이렇게 가. 절편값은 여기는 같고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PX가 하락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또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점이 있겠죠? 아무데나 찍어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효용함수가 들어오면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찍어, 예산선상에. 이런 점으로 우리가 밖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이런 점이 B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프를 그릴 때, 곡선이 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하고? 균형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의 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해라. 이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봅시다. 처음에 이 A점에서 여기서 효용이 유제로의 효용을 누리고 있어요. 유제로 효용을. 자, 무차율선 성질을 아직 안 했는데요. 무차율선은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효용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 왜 밖으로 나가면 무차율선 효용이 커질까?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소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멀어지면 어때? 세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무차율선은 효용이 더 높다. 효용이 높아. 자, B점에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또 보내가지고 B점에서 뭘 표시할 수 있어요? X제, Y제 소비량을 표시할 수 있어. X제는 얼마만큼? X0에서 1만큼. Y제는 얼마만큼? Y0에서 Y 1만큼. 이렇게 Y제 소비량, X 소비량 이렇게 변했어. 자, ICC라는 개념을 볼게요. PCC 먼저. Price Consumption Curve. PCC는 가격 소비 곡선이다. 자, 받아 적어 보세요. 가격 소비 곡선이란 뭘까요?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소비자의 선택점이에요.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점. 이게 Price Consumption Curve. 근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는데 이 PX, XJ 가격만 변했지 다른 건 안 변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 하나 변했다라고 하면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은 일정 불변의 가정이 적용된다니까. 다른 건 안 변했어. 뭐가 안 변했을까?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른 예산선에서 완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완만한 예산선을 갔는데 뭐가 변했어 지금? 얘 안 변했고 얘 안 변했고 뭐만 변했어? 얘만 변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의 변화 과정에서 이 해당제와 가격
변화 과정에서 뭐는 일정해? PY 일정합니다. M 일정해. 이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PX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야.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명목소득이. 이제 명목소득하고 나중에 실질소득 이런 얘기도 할 텐데요. 이 명목소득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제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야. 이걸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우리말로 가격 컨섬션 소비 커브 곡선, 가격 소비 곡선이다. 중요한 것은 명목소득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다. 이랬고 그 궤적들을 연결한 것을 요 A점과 균형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요걸 PCC라고 부른다. PCC, Price Consumption Curve. 자, 그 다음에 이 PCC 여러분 처음에 개념할 때 이것들을 잘 해놔야 됩니다. 지금 공부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책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체크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 수준마다 지금 내가 저거는 아는데 그럼 놀고 있지 말고 근데 이거 처음에 그럼 여기 집중해요 그냥. 자, 네 번째 소득 변화. 소득 변화. 요게 이제 똑같이 예를 드는데 명목 소득이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명목 소득이 증가했다 합시다. 처음에 평면을 또 하나 그래요.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어. 예산선이 안쪽에 하나 그랬어요. 안쪽에 이렇게 예산선이 하나 있고 여기 뭐라고? PX분의 M. 여기 뭐라고요? PY분의 M. 처음에 이게 PX분의 M. 이게 뭐 PY분의 M. 소득을 이렇게 해봅시다. M0, M1, M2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M1이라고 해봐요. M1. 요 소득이 M1이야. 소득이 이제 늘면 요 절편값이 커져야 작아져요? 요 절편값이 커져 작아져? 요 분자값이 커지니까 커지지. 여기도 M1이 늘면 어때? 절편값이 커져야 되겠지. 이동폭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요 M이 커진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바깥으로 간다. 소득이 작아지면요. 얘가 작아지면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그게 예산선은 평행하게 이동한다. 뭐가 변하지 않는 한,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소득만 변해서는 평행하게 이동한다.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최초의 선택점을 이 점 한 점 찍어봐요. 이 점에서 무차별선 이렇게 그렸어. 이런 점이 처음에 여기처럼 A점. A점에서 X제 소비량은 이만큼이에요. Y제 소비량은 이만큼이야. X0만큼, Y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소득이 어떻게 됐을 때 PX분의 M2로 소득이 늘었을 때 PX분의 M2로 PY분의 M2로 이렇게 소득이 늘었을 때 이거 지우고 좀 위에다 쓰겠습니다. 요 PY분의 M2로 소득이 늘었을 때 선택점이 한 점 찍고요. 이런 점으로 갔다고 합시다. 물론 바깥으로 나가니까 효용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U0, U1 효용이 증가했다. X제 소비량도 보통은 물론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X제 소비량도 늘고 Y제 소비량도 이렇게 느는데 X1, Y1으로 요게 이제 요런 점들을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고? 뭐가 일정할 때? 뭐가 일정해요? 여기는 PCC는 뭐가 일정했어? 명목소득이 일정했는데 ICC는 뭐가 일정할까요? 가격이 일정할 때 그 가격이
py분의 px 요 상대 가격만 일정하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xj 가격과 yj 가격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를 나중에 볼 텐데 하여튼 상대 가격만 일정하면 돼. 요런 상대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이런 전제, 이런 하에서 뭐가 변했을 때 명목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점의 궤적, 요게 ICC라고 부릅니다. ICC는 뭐라고? 다시 한번 요 재화의 상대 가격 이렇게 써놔요.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명목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점의 궤적, 이걸 ICC, Income Consumption Curve라고 이렇게 부른다. ICC. ICC가 항상 이렇게 생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하게 될 무차별 곡선이 달라지면 ICC도 다르고, 효용 극대화 선택점도 물론 달라질 텐데, 아주 중요한 게 이거가 지금 5장 내용이에요.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어디가 최적 선택이라고?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게 최적 선택이고, 그 최적 선택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요렇게 바뀌어. 요렇게 바뀌어. 뭐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면? 소득이 변하면. 이렇게 바뀐다. 여기까지 지금 한 게, 지금 5.3 거기까지인데, 앞으로 오세요. 4장으로. 교과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 선호관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 처음에 좀 읽어볼게요. 어떤 소비자에게 두 상품 A, B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좋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A가 더 좋다, B가 더 좋다,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세 가지 답 중에 하나겠죠. 난 몰라.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항상 무차별한지 이 셋 중에 답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상품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묻지 않고 두 개로 짝을 지어서 물어봐.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과가 있고 오렌지가 있고 배가 있어. 근데 너 한번 물어볼까요? 사과하고 배 중에 어떤 게 좋아요? 네. 사과하고 오렌지 중에 어떤 게 좋아요? 다 사과가 좋아요. 예. 포도하고 오렌지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오렌지가 좋아요. 이제 뭐든지 이렇게 하나를 내가 물어봤을 때 두 개의 상품을 짝 지으면 그 중에 뭐가 좋다. 나는 어떨 때는 이게 먹고 싶은데 어떨 때는 저게 먹고 싶다. 둘 중에. 그러는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언제 뭘 먹고 싶은데 다른 때는 또 똑같은 거라도 안 먹고 싶고 다른 걸 먹고 싶어. 초콜릿하고 뭐하고? 라면? 그쵸. 초콜릿하고 라면. 네. 확실하게 먹고 싶을 때가, 다르죠. 라면 먹고 싶을 때하고 초콜릿 먹고 싶을 때 다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상품을 세 개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하고 배하고 오렌지가 있어. 사과, 배, 오렌지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사과. 네. 사과하고 배 중에 사과가 좋아. 자, 딴 데 보지 말고. 배하고 오렌지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오렌지가 좋아요. 오렌지하고 사과 중에는? 오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선호가 다를 거예요.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 그런데 한 사람에게 물어본다 합시다. 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배 중에 사과. 배하고 오렌지 중에 오렌지. 그러면 오렌지하고 사과 중에 일관돼요, 일관되지 않아요? 일관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호 체계가 내가 어떤 걸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선호 체계가 이 사람이 일관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호 체계라고 말해.
선호 체계, 상품 묶음들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무차별하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고 일관성을 가지면 이게 선호 체계가 일관된 선호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자, 봅시다. 71페이지. 그 선호 관계의 효용 함수 바로 위에 밑줄을 그어놔. 수많은 상품 묶음을 둘씩 짝짓고 이 둘 사이에 비교해서 그게 이제 약선호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위에 써져 있어. 바로 영어로 A가 최소한 B만큼 좋다. 최소한 B만큼 좋아. 이런 거를 이제 그 부등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를 강선호 이렇게 말하고 물결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약선호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A가 B보다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설정했다고 하자. 이렇게 설정된 관계를 통틀어서 소비자의 뭐라고 한다? 선호 체계라고 말하고 이 선호 체계의 특성은 이런 부호를 통해서 설정된 관계에서 규정된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선호 관계라 한다. 선호 체계와 선호 관계는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끝에 줄에 밑에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방금 상품이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 너 이거 좋아 저게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짝들이 있다면 일일이 비교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내가 살면서 소비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일일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다 물어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기법으로 나타낸 게 효용 함수라는 거야. 효용 함수. 뒤에 넘겨봐요. 그래서 일일이 다 대조할 수 없으니까 체계적인 관계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게 효용함수고 효용함수란 밑줄 특정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의 정도를 실수 허수 생각나세요? 실수로. 여기 보세요. 특정한 재화 소비량이 주는 만족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효용함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정한 성격들을 갖추고 있는 선호 체계만이 효용함수로 대표될 수가 있다. 모든 걸 다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선호 체계가 선호 관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 그걸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게 첫 번째 완비성이에요. 완비성은 거기 두 개 상품 묶음을 놓고 비교한다고 할 때 더 선호되냐 덜 선호되냐 아무 차이가 없냐 방금 제가 물어봤던 거야. 이 완비성은 뭐예요? 두 상품 중에 이게 더 좋냐 저게 더 좋냐 무차별하냐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완비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 그 소비자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행성. 방금 세 가지 상품 물어봤어요. A가 B보다 좋냐 A가 좋아. B가 C보다 좋냐? B가 좋아. 그러면 C는 당연히 A보다 덜 좋아야지. 그렇죠. 이런 일관된 선호, 이거를 이행성이라고 말해. 거기 써놔요. 선호체계의 일관성에 관한 공리, 선호체계의 일관성에 관한 공리, 이게 이행성이야. 세 번째,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연속성은 소비량이 미세하게 변하면 효용도 미세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효용의 점프 현상이 없다는 거야. 왜 이런 가정을 두냐면 미분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래. 모든 재화의 소비량을 미세하게 자를 수 있다. 현실은 그런가요? 볼펜 한 자루 두 자루 그러지 볼펜은 1.1자루 1.2자루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 현실의 재화들은. 그런데 이걸 미세하게 쪼갤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걸 이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연속성의 공리입니다. 첫 번째 공리는 뭐 다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그 이행성의 공리를 뭐 소주와 꼬량주, 뭐 막걸리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단락의 제일 밑에 이행성의 공리는 일관성 없는 선호를 배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선호체계의 일관성을 갖는 소비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성의 공리는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상품 묶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양이 조금 변하면 효용도 조금 변한다.
점진적으로 변한다. 이런 거예요. 75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줄에 이상의 세 가지 공리가 만족될 때 밑줄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연속적인 효용함수로 대표될 수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고 왜 꼭 연속적인 효용함수여야 돼?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 뒤에 세 줄 내려가면 바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분이 가능해지고 수학을 활용한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강단조성. 아까 제가 단조성 얘기했는데요. 그 지금 구분하지 마세요. 강단조성, 단조성 같은 거다. 일단 뭐라고? 더 모아, 더 베터.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좋다. 자, 효용함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한 개 먹을 때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과 한 개 먹을 때 나는 100만큼 효용을 누린다. 그런데 사과 배를 먹을 때는 50밖에 효용을 못 누린다. 이거를 효용이라는 것을 만족도를 자기는 수치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이걸 2배만큼 좋아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행정법이 있는데 경제학이 행정법보다 좋긴 한데 말이야. 경제학은 100만큼 좋고 행정법은 80만큼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보다 좋다, 뭐보다 덜 선호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 얼마만큼 좋다라는 것은 이건 경제학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효용을 기수적 효용, 서수적 효용 그러는데 거기 4.1을 한번 봐봐. U1A, U1B 이 말은 U1은 소비자 원이라는 효용함수고요. U1 원이라는 효용함수고 여기다 A라는 것을 소비했을 때 만족도를 5만큼 누려. B는 15만큼 누리니까 B가 A보다 3배만큼 지금 효용이 높은 거죠. 그렇죠. 4.2 가봐요. A는 72고 B는 73이야. 그러니까 B가 높기는 높은데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B가 A보다 효용이 높다는 것은 효용함수 1에 의해서도 그렇고 2에 의해서도 차이는 없잖아. 이렇게 효용의 선호의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서수적 효용함수라 그러고 아니야 이 절대값도 이것도 중요해. 5, 15, 72, 73 이런 것도 중요해 라고 하는 게 기수적 효용함수인데 지금 우리 현대 경제학에서는 서수적 효용함수를 주로 거의 대부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7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어. 거기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우리는 상품 묶음의 선호 순서에만 관심을 가질 뿐 효용의 절대적인 수준 상품 묶음 사이의 효용의 차이 관심이 없다. 이런 효용의 개념을 서수적 효용이라고 부른다. 넘어가시고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80페이지 가보세요. 80페이지. 효용 공면으로부터 효용 공면을 횡으로 짝짝짝 잘랐더니 무차별 지도라는 게 나오고 그 무차별 지도가 뭐냐? 여러분 그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지도 있잖아요. 지도 산 정상으로부터 쭉 이렇게 표시된 등고선 등고선 그 지도를 보면 그게 이게 형태가 있는데 공면이니까 형태가 있는데 그걸 횡으로 딱딱 자르면 여기 해발 100m, 해발 5000m 이런 게 자를 수 있다 옆으로. 그거를 위에서 쳐다보면 잘라서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81페이지. 효용은 무한정 커지는데 산 정상까지 있어. 그 정상까지. 그걸 이제 지복점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둘러싼 무수히 많은 효용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이걸 횡으로 딱 잘라보면 요런 것들이 보이겠죠. 여러분 그 나무를 잘라보면 톱으로 잘라보면 이 나이테가 보이는 것처럼 요런 게 보여. 그런데 요게 이제 무차별선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이쪽 면만 있거나 이쪽 면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요런 면하고 요런 것만 지금 보여. 요런 것만 보여. 그 이유는 평면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면에 두기. 이 원점에서 멀어지면 이제 효용이 증가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무시하고 그냥 한쪽 면만 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고민하지 말고 무차별 지도라는 게 있고 그 무차별 지도로부터 무차별 곡선이 도출됐다. 그 82페이지 전까지는 읽을 필요도 없고 82페이지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무차별 곡선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고 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 밑줄. 무차별하다. 뭐가 무차별하다고? 효용이 무차별해. 효용이 무차별해. 그래서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무차별 곡선이다. 자, 무차별 곡선에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83페이지. 그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되지. 경제학은 일단 이해를 하고 몇 번씩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려의 대상이 되는 상품 묶음들이 그 일상안은 뭐야? 이 평면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일상안, 요거 2인가요? 요거 3인가요? 요거 4.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이 평면만 보니까 이걸 일상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평면 안에 이 말이야. 평면 안에 모든 점은 그것을 지나는 하나의 무차별선이 있다. 두 번째, 무차별선은 우하향한다. 밑줄. 항상 우하향할까요? 바로 뒤에 예외가 나와. 무차별선은 우하향한다. 세 번째,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선으로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대표한다. 이거 아까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높아지니까.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선은 더 효용이 높다. 네 번째, 무차별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거기다 별표. 서로 교차할 수 없습니다. 교차하게 그리면 그래프를 틀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교차하게. 그런데 두 사람의 무차별선이 있어. 교차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차별선이 교차할 수 없다는 거야. 한 사람의 무차별선이. 그래서 이 무차별선은 절대 교차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행성하고 단조성의 공리 두 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증명하겠습니다. 거기 써놔요. 단조성, 이행성을 통한 증명. 단조성과 이행성을 통한 증명.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일단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완비성의 공리는 어떤 두 상품 묶음의 짝에 대해서도 선호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덜 선호되는지 무차별한지.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것을 지나는 무차별선이 하나씩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상품 여기 보세요. 상품이 평면 안에 이 점이든 다 뭐에 재화의 소비량과 지금 대비되잖아. 상품 묶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묶음들을 지나는 모든 이 평면 안에 무차별선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성격은 거기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좋다. 강단조성 공리. 우하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차별선이 우하향하면서 제일 마지막 번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선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제일 끝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다섯 번째 성격은 밑줄. 네 가지 공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볼록성이라는 선호체계에 관한 또 다른 기본 가정을 추가한 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이렇게 볼록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가정이라는 거야. 추가적인 가정. 그래서 볼록성을 갖지 않는 무차별곡선도 많아요. 그중에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선형 있지, 선형. 선형 무차별곡선 있어. 완전 대체 선형 무차별곡선. 그 볼록성도 부드러운 곡선의 볼록성이냐, 아니면 꺾은 선의 이런 볼록성이냐에 따라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선호체계의 볼록성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부터 잠깐 보시면, 두 번 쉰다 그랬어요? 쉴 때 안 됐죠? 몇 분을 쉬어야 되나? 지금이에요? 네, 지금 쉬고 그러면 10분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